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 연준이 정책 변화를 이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헬로라는 분이 글을 남겼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조준하는 그런 글을 남긴 겁니다. 물가가 엄청 뛰겠네요. 짜장면이 10,000원 되겠네요. 물가가 오르겠는데요. 집값이 무지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월세도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신 겁니다. 헬로우님이 이분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다는 부분이죠.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한번 점검하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셨지만 이 보시게 되면 코베시 레터에게 이 보면은 이번 조치가 뜻하는 바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 인플레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If you don't own asset, 당신이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집이든 주식이든 뭐든 you will be left in the dust, 손해를 볼 거다 이런 뜻이죠. 인플레가 당신의 자산 가치를 변동시킬 거라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f you don't own asset, 당신이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처지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 하,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글 쓰는 걸 보면 If you don't own asset, you will be left in the dust. 뒤처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대단히 중요한 파월 의장의 이번에 이 금리정책 변화는 본인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미 연방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물가를 잡는 겁니다. 인플레를. 인플레 방어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방어를 상당 부분 본의 아니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월의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 억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강력한 입장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인플레,
물가 상승을 다소 허용하겠다.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루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파월 의장은 내가 그 중요성을 익히 알지만 인플레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인플레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란 이야기죠. 아주 여러분들 그냥 전곡을 찌르는 봉급 생활자들이 손해를 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인플레를 잡고 노동환경이 노동시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를 어중간하게 잡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악화를 막아야 되는 쪽으로 정책이 이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요일 연준 의사록과 오늘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사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7월 30일 가졌던 미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이 의사록에는 연준 의원 대다수가 고용 위험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 연준 회의는 재앙적인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상치를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의 고용 수치는 25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 연준의 최우선 과제가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부산물로서 위험자산 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위험자산. 위험자산 가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격도 오르겠죠. 당장 여러분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이렇게 수직 상승. 이제 이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예고하는 거죠. 이게 수직 상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촛대처럼 14.47%가 올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평양 건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산 관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경제 수익률 자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연평균 1%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으면 자산을 10년이나 20년 정도 관리하게 되면 총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1%가 별 거냐 이렇게 하지만 그 1%가 격차를 상당 부분 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수익률을 보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2025년도 4월 11일 한 신문 보도입니다. 아메리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권고한 메모 내용입니다. S&P 500이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거죠. 쇼트 S&P 500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빈스 콘달코리가 이 기자인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완전히 오판한 거죠. 그때 이래로 S&P 500 미국의 우량 대형 주식의 상장 지수가 23% 올랐거든요. 23%. 그 완전히 시장을 잘못 본 겁니다.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상황은. 그래서 뭐 이거를 사라 저거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문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애널리스트도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뭐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번에 얼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많은 투자 정보를 읽거나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죠. 왜? 충동 구매나 충동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언하건대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크게 언론에 노출될 정도면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일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죠. 4월 달에 주식이 내려갈 거다. 그런데 주식이 지금까지 23%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단은 투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시장 평균 지수에 투자를 할 건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기술주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뭐 가장 무난한 것은 시장 평균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거니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든지 나스닥 지수를 투자 방향 투자 기간 뭐 저는 철저하게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10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뭐 운이 좋으면 대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본인이 실력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딥바이 방식도 괜찮지만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딥바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 주마다 혹은 월마다 일정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을 구매하는 그런 적립식 투자를 많이 권유하죠.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선택할 때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펀드라 카드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수익률을 한번 계산도 해보고 그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다수가 꼭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피 같은 돈을 특정 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 투자가 안전된 거지만 펀드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 연평균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번 구매하면은 매입하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위기 상황이나 현찰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팔지 않는 우표 수집식 투자 팔지 않는다. 일단 사는 것은 내가 하는데 한번 사는 것은 최소한 10년 정도를 가져간다. 뭐 중간에 리밸런싱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투자 방향 투자 기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 딥바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은 보조로 하는 것. 펀드 선택할 때 반드시 명성이나 마케팅이나 다수를 추종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펜을 들고 조사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는 것. 이런 것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표 수집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대개 뭐를 많이 사더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하고 자기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자기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좋은 펀드인지. 그런데 대부분 대세를 추종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뱅가드의 A 상품이 좋다면 그쪽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로지 숫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숫자를 중시해야 된다. 그게 고대인과 근대인의 차이점인 거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다뤘던 뭐 투자 근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신다고 제가 다루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SPMO가 S&P 500 모멘텀 투자입니다.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 투자 기법을 사용한 좋은 상품이죠. S&P 500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XLK 기술 섹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다음 QQQM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자매 펀드로서 운용 수수료가 0.15%로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CH는 미국의 1위 찰스왑에서 만든 미국의 대형주 ETF 500개 가운데 한 250개를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그러니까 배당 받은 거 다 투자했을 때입니다. SPMO가 1년에 18.06% 성장한 겁니다. XLK가 21.40%입니다. 나스닥의 QQQM이 18.49%입니다. SCH가 16.79%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뭐 이런 게 아직 숫자가 안 나왔다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고 10년 정도 운용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면 그게 실력인 거다. 실력. 그 펀드의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격한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이런 순서를 매겨 가지고 랭킹에 등급을 주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5년 연평균 3년 연평균 1년 연평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등이 기술주 섹터에 투자하는 XLK 2등이 S&P 500 기업 가운데 100개를 선택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100개를 선택해가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 오리지널 모멘텀 투자 SPMO 그다음에 나스닥에 주하는 QQQM 그다음에 SCH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PMO가 100개 기업에 XLK가 한 60개 기업에 QQQM 이런 100개 기업에 SCHG가 250개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 오르고 내리는 것이 변동성 크기는 가장 여러분들 많은 기업에 투자한 SCHG가 가장 낮죠. 기업 수가 많으면 변동성이 낮으니까. 그런데 뭐 장기 투자는 변동성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들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의존하지 말고 남들이 뭐 저 펀드가 뭡니까 슈드가 좋다 하더라 VOO가 좋다 하더라 남들이 SPY를 많이 산다 하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10년에 15년 정도의 운용 성과표를 보고 자기가 여러분들 자산 가운데 기술주의 30% SPMO의 30% 나스닥의 30%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게 도와줘야 되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죠 무슨 자산운용사에 어떤 상품이 좋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 펀드들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예? 뭐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예? 미국의 이런 자본시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2분기에는 좀 성적이 나쁩니다. 칼같이 뭡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딱 돼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S&P에 한 30원 그리고 나스닥에 한 30원 기술주에 한 30원 그다음에 이제 뭐 한 20원 정도로 모멘텀 투자에 투자한다. 이렇게 그럼 딱 정리하게 되면 뭐 칼같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5년을 따지게 되면 SPMO 모멘텀 투자가 좀 높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대세를 추구하지 말고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시간 가면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생각이. 뭐 온정주의라든지 대세 추종 그다음에 뭐 전문가가 뭐라 하더라 이런 거 믿지 말고 내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성적표를 보는 겁니다. 성적표를. 뭐가 유명하더라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딱 성적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게 칼같이 성적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일요일 날 문제는 성적표를 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는 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고 뭐 한 달에 몇 주를 산다든지 그렇게 요즘에는 다 증권회사 계좌마다 전부 다 자동 예약 기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특정 주식을 몇 주씩 사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예약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주제는 왜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자꾸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미국형을 가느냐 어떤 분이 어제 여러분들 공 박사는 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삼성이 좋은 회사였지만 앞으로 성장성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관적이지 않는 거죠. 왜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가느냐 이야기죠. 오늘 굉장히 좋은 기사가 실렸네요. 국내 상장 자산운용회사가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싼데 왜 한국 투자자들은 계속 미국의 오리지널 펀드를 사냐 이야기죠. 미국 상장 ETF를 왜 사냐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신탁이나 한국의 이런 삼성증권처럼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왜 한국의 이런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 ETF를 한국에서 상장한 ETF를 사는 게 아니고 왜 미국에서 이런 상장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주식 투자라도 왜 한국 상장 ETF를 사지 않고 해외 상장 ETF인 미국의 오리지널 펀드를 사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써놨네요. 정식 명칭이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수가 확대됐지만 한국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더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 상장 ETF 그러니까 미국의 오리지널 ETF를 왜 직접 투자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 거를 사주지 왜 미국 거를 계속 사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아무리 이런 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 미래에셋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 이런 데서 운영하는 상품들이죠. KB 자산운용 해외 상장 ETF는 내가 늘 다루는 뭐 슈더 VOO SPMO 같은 그런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번 보시죠. 여기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올해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ETF 배당주지만 흔히 배당 성장주죠. SCHD 찰스 스왑 여러분들 증권회사가 만든 상품입니다. SCHD를 1조 원 정도 순매수 결제했다. 해외 주식 가운데 순매수 규모가 세 번째로 컸다. 아마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테슬라 3등 정도가 슈더 같습니다. SCHD 한국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슈더. 그런데 그 오리지널 미국 상장 ETF를 그대로 벤치마킹해가 여러분들 꼭 같은 상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투자신탁의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러니까 아마 이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는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브랜드가 타이거, 한국투자신탁이 에이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인기가 있는데 이 4개 회사를 다 합쳐가지고 4,150억 수준인데 똑같이 여러분들 슈드와 같은 상품입니다. 그대로 카페가 여러분들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 상품을 1조 원 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합니다. 한 3%대의 배당을 주고 그리고 성장도 꾸준히 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의 대표주자가 슈더인 겁니다. 슈더. 슈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1조 원 정도 3조 원을 샀네요. 3조 원. 큰 규모인 겁니다. 1등이 아마 엔비디아 2등이 테슬라 3등이 슈더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슈더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거 따져보고 이런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슈더가 좋다 카더라. 슈더가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산다고 카더라.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더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이 슈더를 좋아하면은 나는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 슈더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슈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배당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배당에다가 가격 증가율까지 합친 연평균 총 수익률입니다. 10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모멘텀 투자 S&P 500의 100개 기업을 상대로 한 모멘텀 투자가 18.06%입니다.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XLK가 21.40%입니다. QQQM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M이 18.49%입니다. S&P 500개 가운데 한 250개를 선택한 SCHG가 16.7%입니다. 슈더가 11.10%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작년하고 올해 여러분들 슈더가 그렇게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낮아진 감도 있지만 성장률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성장률 차이가.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배당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배당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남들이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슈드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성장률 차이가 이렇게 5% 6% 7% 정도 차이가 나면은 10년 후에 자산 총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항상 넘버톡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항상 따져봐요. 숫자를
숫자를 여러분들 따져서 숫자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숫자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5년 연 평균도 11.72%밖에 안 되고 3년 연 평균도 7.3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피 같은 돈을 뭐죠 맡기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SPMO가는 8% 차이가 나는 겁니다. 8%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지 말라 투자를 하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 투자 자문업도 이런 위반되고 하니까. 그러나 숫자가 정직하니까 항상 숫자를 봐라 이야기. 숫자를 최소한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펀드들은 여기 QQQM은 나온 지가 뭐 한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 5년 10년 수익률은 QQQ 수익률을 가져다 쓴 겁니다. QQQ하고 QQQM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QQQ는 운용수수료가 0.20% QQQM은 0.15%니까 뭐 QQQ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죠. 그냥 QQQM을 사면 되니까 0.05%라고 큰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상장 ETF는 지금 누적 총계가 77조 원, 해외 상장 ETF는 50조 원인데 아마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국내 상장 ETF 투자만 가능한 거죠. 선택의 다양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자산운용사도 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조 정도를 어디에 투자하는 거 하니까 오리지널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추종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뱅가드 제품입니다. 미국 뱅가드 제품을 7천억을 투자한 겁니다. 7천억 정도.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미국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상품이 뱅가드가 만든 VOO인데 그럼 VOO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VOO 수익률이 10년이 13.62%입니다. 다른 데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SCHG하고 이러면 한 3% 차이가 납니다. 3% 차이 나는데 왜 VOO를 선택하겠습니까? 3%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SCH는 250개 기업에 투자하고 SPM은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변동성은 좀 줄어들죠.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VOO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3%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250개 투자하는 거하고 500개 투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훨씬 더 작업들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연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보고 이런 자료를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수익률이 8% 7% 정도 차이 나는 걸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야기죠. 남들이 다 하니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런 투자하는 뱅가드 제품의 VO도 이렇게 수익률이 13.62 SCHG가 16.79 SPM가 18.06%인데 이거 이름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알고.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무려 7천억 정도를 샀네요 올해.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건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뭐 항상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해외 상장 ETF는 엊그제 보셨다시피 삼성증권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운용한 걸 보면은 대부분 상품들이 레버리지 상품이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사는데 한국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해외 상품을 많이 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ETF 보유 규모는 50조 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규모는 77조 원.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트렌드는 동일 상품이 있는 경우에 ETF조차도 오리지널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 이야기죠. 해외 ETF를 직접 사는 겁니다. 오리지널을.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세금 차이가 오히려 한국에 불리하네요. 해외 상장 오리지널을 사면은 배당 소득세를 15.4%,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는데 금융종합소득과세에는 배당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해외 경우는. 국내 상장 ETF는 양도 차익까지 다 합쳐서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상장 ETF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제가. 금융종합소득과세 최고 세율이 49.5%네. 대단하네요. 진짜 악랄하네요. 오늘 세금이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게 돼 있구먼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번에 한 정권회사에서 배당을 잘못 계산해가 발표했잖아요. 뭐 유야무야해가 다 덮였는데 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투명성, 정직성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 더 신뢰를 두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상장 ETF를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해외 상장 ETF는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달러를 사는 것, 달러 상품을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상장된 상품이니까 투자 대상이 미국 기업이지만 원화 표시 자산입니다. 이 점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언급을 안 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 거하고 원화 표시 자산을 사는 건 천냥지차지 않습니까? 평화시에는 괜찮지만 원화 가치가 많이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개인연금을 지금 받았는데 그 개인연금이 지금은 여러분 구매력이 괜찮지만 원화 가치가 많이 여러분들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러 표시 자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여기 해외 상장 ETF입니다. 사장이 아니고 상장, 해외 상장 오리지널 ETF입니다. 자, 이 해외 상장 ETF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나는 사람들이 선호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원화 가치가 뭐 이렇게 기축통화하는데 누가 이런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겠죠.
달러를 직접 사기 힘들고 그냥 디지털 달러, 달러와 같은 걸 사는 거와 꼭 같으니까, 코인을 사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달러 표시가 테드하고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테드. 이거는 외국 거고 서클은 외국 거고 테드는 미국 거죠. 미국 사람 거. 디지털 달러로서 손쉽게 달러 자산을 개인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중동 이런 데서는 세 가지 정도죠.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자국 화폐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원화가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특히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 송금에 능숙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죠. 이게 전부가 뭔가 달러 표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달러 표시 자산. 해외 상장 ETF는 달러 표시 자산이죠. 인플레를 방어할 수가 있고 원화 가치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몸은 한국에 있지만 달러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집은 원화 자산, 자동차는 원화 자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고향에 있는 여러분들 세컨하우스는 원화 자산.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여러분들 해외 상장 ETF는 전부 다 달러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산 구성해서 원화하고 달러를 동시에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죠. 해외 상장 ETF는 달러 표시 자산이고 국내 자산 ETF는 원화 표시 자산입니다. 해외 상장 ETF를 통해 달러와 자산을 가짐으로써 원화 가치 변동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내 생각을. 답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통해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원화 변동성 특히 원화 약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환해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크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당연히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 해외 상장 ETF가 달러 자산으로 작용합니까? 해외 상장 ETF는 주로 달러로 거래되고 기초자산도 달러화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이거를 매수할 때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산 가치는 달러화 기준으로 변동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변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거래되고 기초자산이 해외 자산이라도 환노출형 또는 환해지형으로 나눕니다. 해외 상장 ETF는 기본적으로 환노출형에 가깝기 때문에 원화 약세 시 환율 효과로 원화 환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별도로 환해지형 상품을 사면 되는데 그런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효과, 경제위기나 지정학적 불안 또는 최근 2022년 원화 가치 하락에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자연스러운 해지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통화 해지 도구 없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 가운데 달러 기반 ETF를 보유할 때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익이 수익률을 높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최근 사례 2022년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기간 동안
해외 상장 미국 ETF 보유자들은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헤지 전략으로서의 활용, 통화 ETF를 추가로 보유하면 더 직접적인 헤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해외 상장 ETF만으로도 원화 변동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투자자가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환율 변동성에 대한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국 경제 상황을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항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해외 상장 ETF를 통한 달러 자산 보유는 원화 변동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대비하고 안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걸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한국 상황을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는 그냥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택은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표시 자산의 분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원화 약세 시 달러 자산이 자연 해지 역할을 하며 반대로 원화 강세 시 손실을 상쇄합니다. 해외 상장 ETF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대처가 수월합니다. 한국 투자자도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 원화 자산 달러와 표시 자산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뭐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런 좋은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맞춰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은 개인한테 달린 거죠. 그런 준비를 못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실기하거나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것은 억울하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엄청난 확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부자지만 우리가 그 부자를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네트워크망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문제 해법이라든지 상황 판단 부분들을 전부는 알 수가 없지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을 전망하는 일은 가설이고 완전히 모든 상황이 종결되기 이전까지 누가 옳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가설이나 추론을 잘 세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2025년 4월 11일이면 4월 2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주도했던
관세로 인한 해방일 그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여러분들 침체되어 있을 때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가설을 세워가지고 검증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시장은 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비합리적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4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모른다는 건 내가 잘 아니까. 세상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그런 비이성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식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시장은 항상 합리적일 수 없다. 기업들이 고평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조정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그런 비이성적인 상태 비합리적인 상태가 제법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크트리 캐피탈을 창업한 하워드 막스 회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There's no reason to think there's a collection coming. 시장이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을 여러분들 교정하는 작업이 곧 있을 거라고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미친 상태로 계속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크트리의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회장인 하워드 막스는 주식이 펀더멘탈 또는 현실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오피니언인 겁니다. 본인의 생각 곧 주가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뭐 오크트리의 공동 창업자인 하워드 막스 이런 회장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까 내일 조정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비이성적인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합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시장은 당신이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저게 분명히 이런 주식시장이 지금 과도평가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가 여러분들 계속 뭐죠 유지되는 것이 제법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존 메이놀드 케인즈가 일찍 이야기한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 이야기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례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은 S&P 500의 대형 우량주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건 당신도 알고 내도 알고 다 아는 거다. 그런데 조만간에 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레이놀드 케인즈가 이야기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AI 혁명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를 믿고 수백억 불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AI 혁명을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 천재가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신이 나가지 않은 금식이 최고의 사업가인데 그 사업가가 우주선도 쏘아 올리지만 그 사업가가 수백억 달러 이런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후발주라서 XAI사를 만들고 글록4까지 여러분들 지금 출시했는데 연말에는 글록5가 나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골로수스 여러분들 1 골로세스 2 데이터 센터에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광분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러지? 왜 저러겠습니까? 거기에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공이 있으니까. AI 혁명에 돈이 있고 기회가 있고 성공이 있다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보는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사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네 이야기가 맞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믿는 겁니다. 아니 AI 혁명이 거품이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야기가 맞다 이야기죠. 그 여러분 어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AI 모델이 완벽하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펼쳤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그 전날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전부 다 이런 연초에 비해서 20% 주가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AI가 대체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딩을 여러분 다 대체할 수가 있어 뭘 대체 못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전기 수요량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AI 혁명이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 초기 단계 어리 스테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반도체 섹터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반도체 섹터를 미국에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테크 디바이스 노트에서 좀 더 정리해서 했네요. XAI는 순수한 AI 소프트웨어 컴퍼니인 마크로 하드를 지금 창업 준비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물리적 하드웨어를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가상기계 속의 가상 동료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운용이 완전히 복제되거나 자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이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아도비 같은 여러분들 회사의 주가가 20%만큼 빠진 겁니다. 광고회사가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하고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AI가 삼킬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여러분들 주가가 여러분들 요동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안다. 이것은 거대한 도전이자 치열한 경쟁이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재활용 가능한 로켓 추진체를 누가 상상할 줄 알 수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성공시켰고 2025년 한 해 동안만 수익이 19억 불 되는 엑스스페이스라는 그런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테슬라가 10조 불 20조 불짜리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가운데 그의 비전을 믿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1조 달러짜리인데 자기가 볼 때는 최소한 10조에서 20조 달러 회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이런 뻥쟁이라고 여러분들 허풍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비전에 투자하는 거죠. 제가 스페이스 X를 창업할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우주선 폭발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져봐 자기한테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나는 스페이스X가 그리고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자기도 알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향후 5년 내에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킬 목표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식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60, 70까지 사망하지 않으면은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겠죠. 일론 머스크는 핵심을 정확히 관파하는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전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죠.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놀랐던 것은 오라클을 제치고 막판에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이런 건설해야겠다 결정하는 걸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야, 저 양반은 진짜 천재구나. 왜? AI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후발주자로 2023년 10월 무렵에 시작해 가지고 따라잡은 겁니다. 출시한 그록4를 써보니까 전문직으로서는 가장 탁월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에 비해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그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그래서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픈 AI사에 샘 올트만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지를 모르겠다 이야기죠. 지금은 엄청 잘 나가지만 이 속도 보시면 속도. 글록은 어떤 다른 AI 회사보다도 아주 빠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다른 AI 회사를 지금 추월해 버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횟수 그록은 25번 챗GPT는 4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시장에서 게임이 상당 부분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자주 썼던 걸 잘 안 쓰니까 왜? 성능이 떨어지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거지만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지금 실상입니다. 지금 챗GPT나 2년 준비해서 여러분 낸 챗GPT5가 별게 없지 않습니까? 속도전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속도전이.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혁명이 AI가 소프트웨어사를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회사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덜덜덜 볶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집중시키는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록은 다른 어떤 AI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된다면 XAI는 상당한 격차로 다른 AI 회사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내부 업데이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어제 나왔던 차트 한 장, 미국의 전기 수요 여러분들 증가하는 차트 한 장,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보라도 섬세하게 보면은 세상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변화를 읽는다는 점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자 기회를 잡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니까 AI 관련 주식에 여러분들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 발전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연코 여러분들 칩 회사들하고 반도체 회사를 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실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방송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주식 사지 말라. 주식 위험하니까. 그게 옳은 이야기냐 이야기죠. 그거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또 투자계를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이자 지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시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돈을 풀어 가지고 미국이 연방 예산에서 이자 지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자 지급이 이런 이자 지급이 1조 2천억 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한 400억 불 유지되다가 미국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는 주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미 국채 수익률 이자 지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연방 예산에서 1조 2천억 불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떤 건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만큼. 1년에 여러분 400억 불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다가 1조 2천억 불까지 여러분 이자를 내게 된 겁니다. 연방 예산에 쓸 돈이 점점 줄어들면 이자가 전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코베시 레타에서 엄청나게 예리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누구보다 낮은 금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재무부의 이자 지급액은 1조 2천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간 이자 비용은 2020년도에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겁니다. 1조 4천억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든 1조 2천억에서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의 고민인 겁니다. 이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기 5년에서 6년 미국 국채 평균 수익률이 3.1%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현재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입니다. 미국채를 산 사람들은 3.8%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 3.1%에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 0.75%포인트만큼 여러분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0.25%만큼 최소 3번 이상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재정저차 지출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3번 이상 정도는 금리를 낮추겠구나. 이자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4년에서 5년물 미국채 금리를 현행 3.8%에서 3.1%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그럼 최소 0.2%포인트는 내려야 될 겁니다. 0.25%포인트씩 3번이나 금리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대단히 과감한 여름 금리 인하가 펼쳐지게 되겠죠. 과감한. 그럼 과감한 돈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파월 연중 의장이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달 안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 이유를
약화된 노동시장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53개월 연속 2%를 웃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뒤처질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don't own asset you will be left behin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뛸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주식 가격도 많이 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가상화폐 자산 이런 가격도 많이 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조망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현상이 될 겁니다.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금 미국 문제를 다루지만 이게 거의 그대로 재판돼서 한국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자산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left behind 뒤떨어지실 겁니다. 왜? 인플레가 심화가 될 거니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이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미 연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모양입니다. 8월 22일 날 가까운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승세로 고용 위험은 하락세로 기울고 있으며 이거는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In the near term, risk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영어 표현이 아주 맹쾌하네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화폐의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현상이 될 겁니다. 글로벌 현상이. 한국도 이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글로벌 현상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세계의 경제 위기는 미국 금리 정책이 급격히 바뀔 때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이 긴축적인 영역에 있는 만큼 기본 전망과 변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의 정책 스탠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금리 낮추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여기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한 영어 표현이 리스크 투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네요. 인플레이션율이 악화가 될 거다. 파월은 굴복한 겁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하에 살아가는 걸 각오해야 될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봉급생활자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파월 연중 의장이 방금 엄청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을 더 큰 위험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데 물가가 벌써 여러분들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 봉급생활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명백히 여러분들 악화가 되는데 물가는 그렇게 크게 잡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용이 너무나 악화가 됐기 때문에 물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금리를 과감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아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물가가 문제가 될 거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죠?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S&P 500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시장은 환영이고 인플레이션은 진행이 될 것이고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되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여기 회색이 되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기 예외 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파월의 태세 전환이 투자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뭘 이야기하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었고 이건 주식시장이 환영할 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 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 뒤처질 것이고 부의 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자산 소유자는 이득,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손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입해야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S&P 500은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2% 정도 이내에 여러분들 내렸던 경우는 지금까지 20번 있었는데 20번 전부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금리 인하를 2% 이내로 내린 경우가 미국 역사상 20번 있었는데 내린 경우보다 전부 다 1년 내 주가 상승률이 13% 13.9%가 아니고 13% 13.9%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페드가 주가를 내린 경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평균 13.9% 주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13.9%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를 낮춘 다음 상태에서 연준이 사상 최고치에서 2% 이내의 금리를 인하할 때 S&P 500은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지난 20번 정도 2% 이내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모두 이런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S&P 500은 12개월 동안 평균 13.9% 상승했습니다. 주식과 같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2021년처럼 파티를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이 코베시 레터를 쓴 사람이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 중에 가장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금도 3년이 되지 않아서 대개 450% 105% 정도 상승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전부 다 이런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주택뿐만 아니고 주택은 위험자산이 아니지만 주택자산 외에 위험자산들 그다음 뭐 다른 자산들 금은 뭐 위험자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셋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이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놓은 겁니다. 다른 시장도 인플레 하에서 금리 인하 지금처럼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경우는 미국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플레 하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경험은 1970년대가 마지막인데 그때도 여러분들 불안 물가가 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을 훨씬 더 뜨겁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패드가 미 연준이 물가가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것이 마지막 경험이 1970년대였던 거죠. 그때도 더 뜨겁게 시장을 달곤 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던 마지막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우리가 1970년 같은 15% 인플레이션 반등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뜨거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핵심적인 결론인 겁니다. 그죠? 예. 결과적으로 자산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팬데믹 때도 상위 1% 사람하고 하위 50%의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미국에서. 그때 그 결과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심화되는 부의 격차일 것입니다. 1990년 상위 1%와 하위 50%의 부의 격차는 3조 달러였는데 현재 그 격차가 40조 달러입니다. 금리 인하와 인플레가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따라할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This trend will spread far beyond the US.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경향은 미국을 훨씬 뛰어넘어 확산될 것입니다. 미 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주기에 실제로 뒤처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5월에만 15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올해 가장 빠른 월간 속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번 세기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금리 인하 물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뭘 뜻합니까? 전 세계 주가가 여러분 유동성이 공급대가 뜨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이야기죠. 이번 세기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금리 인하 물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이 더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2026년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미 연준의 신임 의장이 훨씬 더 과감하게 금리를 낮출 겁니다. 2026년도 이분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들이 더 들끓어 오를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8개월 후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새로 지명할 연준 의장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자를 꽤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뭔가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라냐고 보는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제가 제쳐두고 현상을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 공병의 TV가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앞에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당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처럼 전부 다 이름 할애가지고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당위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일어날 것인가 보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제외해 놓고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포지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겁난 이야기를 하네요. Position accordingly before the gap widen. 갭이 더 커지기 전에 자산을 여러분들 가지시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죠. 큰 그림을. 자, 이 개미들이 우르르 탈출하는 겁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 섹션을 자주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 해원 코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거든요. 테슬라 개미들도 우르르 탈출, 매그니피센트 7 대신에 저평가주를 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테슬라 개미들도 우르르 탈출, 매그니피센트 7 대신에 저평가주를 담아라 이런 이야기를 담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이 AI 거품론으로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하는 일 같은데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은 양극화되고 있으며 일부 종목만 고공행진 중입니다.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는 답보 상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금융, 유틸리티, IT 등 다른 섹터에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기가 너무 얇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은 투자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표 수집식 투자. 샀다가 팔 생각 같으면 아예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최근 증시에 서학개미들이 토픽으로 꼽히던 미국 대표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7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엄청 잘못한 거죠. 최근 월가에서 인공지능 거품론이 일고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와 메타 등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률과 이익 성장시가 신통치 않게 참을성이 없는 거죠. 인공지능 거품론은 항상 떴다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통찰력이나 전기 수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거품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을 여러분 대체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많이 파네요.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7을 약 7,7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도 많이 팔고 알파벳도 많이 팔았습니다. 테슬라는 뭐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니까. 비교적 성적이 좋았던 데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거죠.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M7 매도세로 돌아선 것은 AI 산업에 거품이 낀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같은 기간 7.32% 14.6% 하락했습니다. 알파벳도 정체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냥 메타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정도죠. 그럼 못 참는 겁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M7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이 증가율이 50안에 드는 것은 엔비디아와 메타밖에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이렇게가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M7 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이익 성장세가 가파른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치명타를 매기는 거죠. 예. 개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나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M7 강세는 메타, 엔비디아 등 소수 기업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M7보다 나머지 S&P 500 기업 중에서 이익 성장세가 탄탄한 종목이 대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완전히 재편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금리 인하하고 나면 훨씬 더 불이 붙겠죠. 전문가들이 금융 섹터, 유틸리티 섹터, 정부 기술 섹터 등의 기업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지만 XLV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섹터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의 수익률이 행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정보에 공포 매도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처럼 투자도 좀 지루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법이죠. 인생이 매일 파티가 될 수 없듯이 투자도 좀 지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화해야 됩니다. 단순화해 가지고 좀 지루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끈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단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자, 여러분 오늘 대만이 4.5% 성장하네요. 올해 엄청나네요. 한국이 0.8% 수출이 20% 급상승했네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죠? 4.5%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하늘로 오르는 대만 경제 어마어마하네요. 보시면은 대만 연간 수출액이 24% 늘었네요. 24%. 엄청납니다. 한국이 0.8%인데 올해 성장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입니다. 대만이 수정치가 4.45%입니다. 한국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여러분들 고민하고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만하고 격차가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2025년도 1월 달에 대만 입법의원 총통선거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대만의 개표 현장을 많은 분들이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걸 보고 그냥 좀 더 근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이제 딱하게 어렵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한국 상황이. 그죠? 한국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하고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정말 삼류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대만 민주주의하고 한국 민주주의 격차만큼 이렇게 성장률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주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8시에 방송됐던 역사 스페셜 10번째 무슬림의 칼바람 이베리아 반도 침략 전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찾으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